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뉴스알 외전에서 꼼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였죠.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서 오늘은 전국 곳곳에서 유사 범행을 암시하는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국민권익위가 진행하게 될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 전수조사 대상에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슬그머니 제외시켰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권익위가 제안한 가족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사실상 거부한 건데요. 여야는 한 목소리로 국회의원 개인이 아닌 가족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까지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상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하는 것일 뿐 법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란 건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민단체들은 정치권의 결정이 사회적인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권익위의 조사가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거란 이야기인데요. 여야가 불과 얼마 전까지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아들 가상자산 관련 업체 재직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5월 가상자산 조사에 동의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2달이 넘도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늑장 대응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정치권의 협치는 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만 발휘되는 걸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용찬입니다. 네, 제가 한 주 비우는 사이에 네. 이종근 평론가께서 딱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너무 반갑기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배정찬 소장님을 먼저 읽어주셨거든요. 근데 네. 올해는 이번에는 반가운 오늘은 저부터 또 소개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편파적인 진행 아닙니까? 아니 저부터 먼저 소개해 주셨어야죠. 아이,
그래도 또 이렇게 위아래가 있지 않습니까? 자제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정근 평론가께서 나오셔가지고 더 분위기도 좋아진 것 같고, 네. 뭐 김민하 열심히 평론가가 하겠습니다. 약간 서운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걸 듣고 있을 텐데. 자, 그럼 첫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온열 질환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사 부실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다 이러면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잼버리 대회가 정쟁거리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두 분은 이런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네. 아직까지 열리고 있다. 12일까지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전 국민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다. 그리고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 바뀌냐면 일단 긍정적인 것은 대기업들 대기업 이마트라든지 또는 네. 기타 기관이라든지 갑자기 뛰어들어서 생수를 공급하거나 얼음을 공급하거나 각자 나서고 있고요. 또 오늘 한덕수 총리가 이제부터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라고 아예 선포를 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저는 양당 모두 지금 누구 탓이다 하는 건 나중에 얘기하자.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 새만금에 있는 전 세계에서 온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행사를 무사히 치러내게 하느냐 안 하느냐를 마음을 합쳐야지 묻지 마. 어떠한 것도 다 정부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니야 이것은 다 전 정권 책임이야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네. 퍼센티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전부 다 모아서 이 세계에서 온 젊은이 또 우리나라에서 간 젊은이들이 무사히 온열 질환자 더 없이 부상자 없이 원만하게 귀국시킬 수 있는 각자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거기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 정치권에서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네, 저도 예. 동의를 하고 네. 하지만 최종적인 처리는 조금 다른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세 가지 단계인데 첫 번째는 이제 수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소년들,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참여자들이 전 세계로부터 왔는데 이들이 실망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우리 정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실망을 안겨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수습은 돼야 된다. 근데 두 번째는 제발 좀 체계를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탑차, 냉동차 얘기를 하고 있고 한덕수 총리도 내려가 있고 그러니까 정작 위에 이제 지휘 체계만 너무 많다 보니까 정작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오늘부터 당장 이제 물놀이도 하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네. 물놀이 카누 형태로 하는데 그런 게 지금 4만 5천 명의 인원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지금 당황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체계를 세워서 10일까지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것도 그 12일까지도 원래 이제 잼버리 기간이니까 저는 제대로 좀 체계를 세워서 하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반드시 백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백서는 저는 네. 여야 간의 정치적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라 왜 제대로 안 됐을까. 그건 분명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다른 국제 행사를 하더라도 잼버리 말고라도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번 그 공동위원장 중에 한 사람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잖아요. 네네. 우리 KBS 9시 뉴스를 통해서도 오늘 나갔습니다. 지난해 관련된 질문을 받고서 정확하게 어떻게 답변하냐면 네. 폭염에 대한 대비가 돼 있냐 했더니 폭우나 폭염에 대한 대비를 잘 세워놓았고 질문하신 의원님께 얼마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대비가 안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백서를 통해서 뭐를 놓쳤고 뭐를 잘못했는지는 가려서 두 번 다시 국제행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게끔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말씀에 이제 공통적인 것은 지금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행사를 일단 잘 치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중에 가서 백서를 만드는 이런 그렇죠. 측면이 있을 네. 수 있겠지만 좀 아쉬움은 많은 분들이 표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에다가만 맡겨놓을 수 없는 국제 행사였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사실상 행사를 같이 공동 주최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좀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점검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다. 또 지금 새만금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데다가 비까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정부가 빨리 좀 도와줬으면 어땠을까.
같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데도 의료 대응이 늦어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부실 문제가 얘기 나오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또 아쉬움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은 네. 뭐 왜 그렇게 하느냐 비판을 위한 비판은 저도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잼버리 대회의 모토 자체가 우리는 준비돼 있어요거든요. 예. 어떤 야영이든 이런 부분들을 실제 일본에서 있었던 잼버리 행사에도 상당히 많이 또 이 환자도 생기고 그때도 비판 받았다고 실제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잼버리 대회가 정말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렇게 야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친 삶을 살아보는 도전 정신을 키우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선이 너무 넘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AP나 로이터나 또는 CNN에서 관련된 방송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대비는 저도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수습에 들어가야 되는 단계인데 근데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런 걸 얼마나 체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을 이번을 통해서 정말 참된 진정한 교훈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뭐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시면서 예, 예. 같이 아, 예, 예. 좀 말씀해 예.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잼버리 대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다. 이 전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또 내놨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뭐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 때도 역시 똑같은 메시지가 나왔고 그 이전에도 사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와 네. 똑같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실에서 이 발언을 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네. 지금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지금 총무가 나서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이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고 공과는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어야 되고 하지만 네. 하나 이해를 하려면 지금 너무나 비토크라시 그런 비판을 위한 비판이 너무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시작되자마자 지금 이 모든 것은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좀 뭐랄까요. 방어 기제가 계속 동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집행기관은 중앙정부 맞거든요. 집행을 하는 것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이 그렇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 조금만 제가 더 지적을 한다면 네네. 이것은 저기랑 좀 다릅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또 역시 도시를 이름으로 하지만 그러나 중앙정부가 상당히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네네. 구조인데 네. 잼버리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또 전북도가 새만금이라는 상징성 새만금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 2012년도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당시 김한주 네. 이 지사 때도 새만금에서 꼭 잼버리가 열려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분장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제 왜 기반 시설 설치라든지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전북도지사가 갖고 법령이라든지 네. 또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인력 지원이나 이걸 지금 여가부가 맡고 이렇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었어요. 아까 김영수 장관 발언을 저도 똑같이 들었지만 정확하게 그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것은 지금 전북도에 이관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폭염과 폭우에 대한 대책은 전북도와 함께 협의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뉘앙스가 앞뒤에 맥락에서 쫙 담겨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북도지사가 그 상임위에 참석할 수 없는 그 기관이었기 예. 때문에 즉 대신해서 이야기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은 많습니다. 왜 예상을 왜 미리 점검을 못했느냐? 바로 프레잼버리 때문입니다. 프레잼버리라는 게 거의 같은 인원으로 1년 전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점검을 하고 거기서 미비한 점을 본대회 1년 후에 본대회에서 해야 되는데 네. 그 전례가 못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코로나19니 뭐니 뭐 하면서 연기해달라 뭐 하는 와중에서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아예 짧게 3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책임이다가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총체적으로 지금 난맥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쭤보신 거에 대한 답.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무조건 이건 전저부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관습적인 것도 트라우마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실이 적절치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일부 교정해 주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대회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일단 전북기
전북도가 네네. 제일 큰 주체가 되는 네네. 것은 뭐 그건 부인하기 어려운 그렇습니다. 사실일 거고요. 예, 예. 근데 그 아까 이제 언급했던 부분은 전북도와 중앙정부가 그래서 뭐 공동 주체의 책임으로 말하면 전북도가 훨씬 더 큰 책임이 있겠지만 네. 중앙정부도 거기에 일정 부분 개입했기 때문에 그럼요. 전북도가 예. 거기에 있어서 좀 대응 능력이나 준비 부족이 있다고 하면 중앙정부가 좀 더 일찍 대응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게 지금 뭐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뒤늦게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준비 부족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이거 화제를 좀 바꿔보죠.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지난주보다 지금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 뭐 크게 보면은 크게 지지율이 올라가지도 크게 또 떨어지도 않는 일종의 이제 그 박스권 양상을 띠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먼저 오늘은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 이런 긍정평가가 3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6%였습니다.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습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 1위는 외교, 2위는 모름 응답 거절이었습니다. 3위는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 추진력으로 나타났고요. 부정평가 이후도 외교가 12%로 가장 높았지만 전주보다는 4%포인트가 내려갔고요. 경제, 민생, 물가가 10%, 독단적, 일방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그리고 소통 미흡이 한 7% 순이었습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경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갤럽 조사에서 부정평가 이후로 다른 것보다 또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조금 더 올라온 게 경제, 물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특별하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박스권에 있는 동안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변화를 조금씩이라도 이제 유발시키는 것은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또 이제 MZ 세대 주로 이제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층이거든요. 예. 그럼 이들은 왜일까? 다른 요인보다는 8을 들어와서 일종의 가 시리즈. 이건 뭐냐면 가격이고 또 물가입니다. 물가, 유가, 유가도 지금 조금 오르고 있죠. 예, 지난 한 수개월 동안에는 좀 내려갔었는데 또 지금 지난 한 20여일 동안은 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 폭염 또 이 폭염이 북반구에서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상당히 또 추워진다. 폭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폭 시리즈에 올라타서 이런 비용 부담 이런 게 이제 농산물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요즘엔 도시락에 들어가는 이 사 먹는 도시락에 보면 시금치가 아주 쬐끔밖에 안 들어가요. 네. 금치라 이야기를 해요. 시금치.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저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종근 평론가께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뭐 이번 주가 뭐 결정적인 어떤 요인이 있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결정적인 어떤 요인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금만 그 전부터 한번 바라보죠. 결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양평고속도로 문제 또는 뭐 후쿠시마 문제 그런 주간들을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던 때도 있어요. 도리어 그 전체 중에서 어떤 네, 주는 네. 올랐고 또 어떤 주는 그렇게 내려가지도 않았고 이 등락이 사실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미세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 제가 판단하기엔 이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지지하는 층과 완전히 부정하는 측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 있다. 비율은 뭐 3대 6일지라도 어쨌든 뭐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미동이 없다.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크게 오차 범위 바깥으로 출렁거릴 수 있는 요인이 안 보인다. 물론 이제 하반기는 좀 다를 것도 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같이 새로운 어떤 이벤트도 나오고 8.15 축사도 나오고 이제 정기국회에서의 이제 처음으로 작년 정기국회와는 다르게 성적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는 뭐 그 정기국회가 있어도 작년 예산이 윤석열 정부가 책정한 예산이 아니었어요. 예.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책정한 예산으로 작년에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을 검증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낸 예산안을 갖고 처음으로 성적표를 내야 되는 시기라서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좀 출렁거리겠지만 현재 이 휴직이 직전까지의 모든 전 여론조사는 큰 미동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그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확고하게 그렇죠. 자리가 좀 잡혔다 이렇게 또 진영 간 봐야겠는데요. 프레임이 지금 가장 견고한 구도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큰 변화. 그럼 앞으로도 이런 구도가 크게 깨지는 않겠죠? 그렇죠. 저는 아주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은 네. 이 진영 간 프레임 구도가 지속되는 속에서 총선을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출렁거리려면 사실 무당층, 부동층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 무당층, 부동층은 결과를 놓고 그러니까 참여를 될 거예요. 아마 네. 총선으로서 출렁거림으로써 그것이 이제 영향을 받는 그 다음부터는 아마 더 이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이 재편이 내는 어떤 양상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저도 소장님 말씀처럼 큰 변수가 없는 한에는 총선 직전까지는 양측의 그런 어떤 지지자들의 결집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결국 뭐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에 관심을 갖는 건 내년 총선이 또 있기 때문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갤럽이 내년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또 같이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병행해서 실시를 했는데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이런 정부 견제론이 48%였고요.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이런 정부 지원론은 36%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을 한 12%포인트 앞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갤럽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지난 3월 조사에는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4월 조사에서는 견제론 우세 구도로 바뀌었고 지금까지 5달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뭐 분석을 내놨습니다. 역시도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지금 이 조사 결과와 함께 심평 변호사 이른바 뭐 윤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렸던 심평 변호사가 얘기했던 내용이 같이 또 결합돼 가지고 또 이게 논란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화제가 되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내년 총선 판세 여론조사에서 수도권이 거의 전멸한다 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면서 신당 창당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물론 대통령실은 황당무계하다 이런 반응을 내놓기는 했지만 이게 좀 내부에서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요. 네. 크레딧이 중요합니다. 누구에 따르면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그 누구에 따르면은 신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사를 쓰는데 지나가는 A씨에 따르면 그러면 그 기사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네네. 그러면 네. 그 누가 참 중요합니다. 네. 그럼 심평이라는 분이 지금까지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한 번이라도 맞았느냐. 그 평론의 분석에 어떤 신뢰도가 가야 되면 몇 가지의 어떤 이 사람에게 신뢰 점수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이 기사가 늘어나냐면 멘토라고 불리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실제로 멘토냐부터 따져봐야 되잖아요. 2번이나 지금 부정을 합니다. 특히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수행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좀 과묵한 스타일의 국회의원이죠. 이용 의원이 직접 나서서 멘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멘토를 자처하는 지금 그 심평 변호사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때 당시에도 무슨 뭐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분당이 된다. 이 발언 때문에 출렁출렁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자, 지금도 이번에는 누구예요? 대통령실에서 나섰어요. 민주당이 아까 국민의힘이 나섰다가 이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서 황당무계하다라고 나섭니다. 이렇게 거듭 부정을 하는데도 이 사람이 멘토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 그리고 지금 분당설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이 평론을 했는데 다 안 맞았어요. 뭐 윤 대통령 중심 총선이 돼야 되는데 야당 당대표 되면은 뭐 어렵다. 뭐 친윤계로 신당 만들자고 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사실상 굉장히 국민의힘을 곤란하게 하고 윤 대통령을 곤란하게 했을 뿐이지 실제로 이 사람의 어떤 크레딧을 우리가 계속 믿어야 되느냐라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여론조사 당에서 하는 거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해요. 네네. 여의도 연구원에서 하면 사실 공표만 안 할 뿐이지 당 내부에서 어느 정도는 다 공유를 합니다. 그건 국회의원들한테 다 사실 주기로 돼 있고요. 또 지도부는 당연히 제일 먼저 받아봐요. 그러면 솔직히 출입 기자들은 거의 내용은 몰라도 이번에 했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거의 안 했다고 봐야 됩니다. 안 했는데 지금 했다고 얘기를 취재를 한다는 했고요. 거예요? 저도 실제로 그 여의도 연구원에도 물어봤고 또 당 지도부에도 물어봤고 많은 출입 기자들한테도 물어봤고 근데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믿을 수 있느냐? 저는 크레딧이 별로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어떤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종근 평론가와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왜 그러면 심평 변호사가 이런 발언을 했을까? 예.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하면서 예. 신평 변호사의 논평인 거죠. 그런데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일관된 이야기는 위기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앞서 김성환 평론가가 읽어줬던 그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내년 대선은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감이 감도는 거죠. 특히 수도권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왜 지금 수도권은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네네. 그럼 이건 뭘 이야기냐. 자꾸만 보수층 결집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내년 총선 생각해. 이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자꾸 내가 이야기하고 있잖아. 라는 거하고 저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서 친윤계와 또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 주도와의 신당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이건 다분히 이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공천을 주도한다는 의미예요. 저는 이게 상당히 메시지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김기현 대표나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아이고 심평 선배님 좀 그만하시죠. 이럴 텐데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의미가 심평 변호사의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런 의도가 좀 깔려 있고 조금만 더 보태면 짧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선거라는 것은 다분히 이제 현직 대통령의 중간에 치러지는 것은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한데 저는 일단 더불어민주당 관점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관점에서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시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유리한 구도가 되는 거죠. 선거에.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이 정권 심판 여론만큼 이 수치만큼은 안 나와요. 네. 이 같은 조사에서. 그러면 네. 이걸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이 조사를 봤을 때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한 이 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결국 저는 두 가지다. 어떤 메시지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거나 자기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와 하나는 또 소통인데 이 소통이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소통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제 임명 이후에 불어닥칠 언론의 정말 이 총대결 구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사실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뭐 배종찬 소장 얘기에 따르면은 심평 변호사 발언 막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충정이 반영된 그러게요. 이종근 평론가한테 이종근 평론가 텔레그램으로 아마 문자 올 거예요. 어디서요? 어디서? 아니 근데 약간 제가 좀 미소를 지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네. 메시지라면은 또다시 메신저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메신저에 따라서 메시지에 무게가 있고 누구한테 보내는 메시지냐는 것이지요. 근데 당에서도 거부하고 대통령실에서도 거부하면 이 메시지가 국민한테 보내는 메시지다. 심평 변호사가 왜 국민한테 이거를 메시지를 보냅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분이 또 주도 가시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이런 어떤 언론이나 이런 방향을 보면 결코 현 정부의 그 우호적이지 아니한 그런 프로그램에서만 또 이렇게 불러주시는 이유가 그래요? 또 뭘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메시지 오는지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이 화두는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정치권에서 굉장히 시끄럽던 이슈가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언을 내놓은 지 나흘 만에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사과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후폭풍이 굉장히 거세거든요. 혁신위원장 그만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혁신위 해체 얘기도 나오고 이 혁신위 동력이 다 빠졌다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는데 두 분은 뭐 김은경 위원장이 과거 발언을 다시 호출하셔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혁신위 운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 혁신위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혹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지율이 이 정권 견제나 심판에 대한 방금 전에 우리가 소개했던 그 조사 결과를 본다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적어도 한국 갤럽 기준으로 볼 때는 더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더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물론 기본적으로는 또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시작해서 또 돈봉투 그리고 코인까지도 있겠지만은 저는 최근에 결정적인 게 이 혁신위원회인 것 같아요. 왜 혁신위원회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들어와서 구원투수 역할을 해야 되고 해야 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노인 폄하성 발언을 했고 그런데 노인 폄하성 발언 이후에도 심지어는 혁신위 내부에서도 다시 그 발언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중도층까지도 화끈거리게 만드는 얘기거든요. 저도 오늘 한 방송에서 대담을 했는데 상대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김호일 대한노인협회장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네네.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 어떤 그 면에서요? 사진을 때린 일이 잘못됐다. 이른바 사진 따기가 예. 잘못한 그러니까 거였다. 사진 따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 따기 부분대로 네. 뭔가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더라도 근본적인 것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야기하고 또 유발한 네.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오죽했으면 쓴소리를 또 많이 하기로 알려져 있지만 그 쓴소리에서 담을 내용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유인태 전 의원 사무총장인데 예. 민주당과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니 뭐 하는지 모르겠다 혁신이가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 예. 지금 박항원 원내대표도 대신 미리 사과를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뭔가 조치가 있지 않으면 혁신위가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국정감사가 이제 가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면 저는 뭔가 뾰족한 게 없고 계속 김은경 혁신위원장 파동이 나오다 보면 자칫 담아야 되는 중도층이나 또 MZ세대나 수도권이나 무당층을 담을 그릇은 점점 비좁아진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인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은경 위원장이 사퇴까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로부터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특단의 대책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위기 상황이다.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위기 상황이고요. 네. 위기 상황은 2S로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네. 2S 뭐냐면 스피디, 그다음에 sufficient. 빠르게 충분하게 아주 충분하게라고 해야 된다. 네. 즉 지금 사과를 몇 번이나 했어요. 김은경 위원장이 자기가 사과로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느냐. 네. 1일에도 했고 3일에도 했고 계속 하다가 끝내 찾아가는 날에도 당사 앞에서도 하고 찾아가서도 하고 4번 정도를 유감 표명까지 포함하면 했어요. 그런데 진정이 안 되잖아요. 왜? 빠르게 제대로 내가 뭘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뭘 잘못한 건 없어요. 중간에 강원도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해가 있으시다면 푸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자 당신이 오해를 한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풀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게 대자적이 된 거예요. 즉자적으로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네. 그 사과도 아니고 유감 표명도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 알아들었잖아. 이렇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 나중에 당사 앞에서야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뭐 잘못했고 세 번째가 하나가 더 필요한 게 앞으로 약속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첫날 했었어야죠. 그 이렇게 그렇죠. 커지지 네. 않아요. 네. 그게 스피드예요. 네. 빠르게 했어야 되고 네. 또 충분하게 정말 충분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지켰으므로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퇴까지 해야 됩니까? 사퇴보다 더 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충분한 게 처음에 충분했어야 됐는데 가래로 또 못 막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대 갈등, 사실 세대 갈등은 민주당이 늘 바라는 거예요. 속내가 그렇잖아요. 한두 번 지금 말실수라고 얘기했지만 2004년부터 지금까지 셀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청년 세대들을 이 투표장에 끌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 진짜 그러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노인 세대들이 투표 안 했으면 하는 거 사실 속내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됐느냐?
안 됐어요. 실제 결과 아시잖아요. 그러면 전략을 바꿔라. 진짜 세대 갈등을 일으켜서 될 수 있는 문제냐. 목표를 뚜렷하게 하고 전략과 전술을 확실하게 하라. 지금의 이런 식으로 세대 갈등을 일으켜서는 청년 세대들을 못 끌어안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저도 따끔한 지적을 네,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사실 뭐 60대도 고령으로 안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네. 70대 분께 할아버지 그러면 야단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이 고령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매우 높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민주당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한편으로 이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기회다. 그래서 민주당을 이 시기에 그냥 코너에 다 몰아넣고 더 그냥 정치적으로 수렁에 빠뜨리자.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도 최고위 회의장에 민주당의 혁신 현대판 고려장.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 고령자 유권자들의 이 투표를 얻어내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건 좋은데 저는 이걸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사회가 좋다라는 게 이런 컨설팅까지 나옵니다. 아까 2S 전략도 있었고 저는 뭐냐면 이 걸개를 당장 이렇게 바꾸시죠. 앞에다가 여야 모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가로를 치고 그 안에 네. 자 노인도 집어넣고요. 여야 모두 노인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모두 가로 닫고 공경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지금 한 주제 하나를 더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 버리십니까? 이종근 평론가는 지금 감탄을 내서 웃음을 예, 감독이. 아니 진짜 괜찮지 않습니까? 감독의 여진이. 그 순간 아니 이걸 또 곳곳에 왜 요즘 현수막 많이 걸잖아요. 아, 자 예, 다시 한번 예. 여야 모두 노인 교사 모두 공경.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냥 묻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자, 공감하는 걸로 네.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요. 두 분이 한 말씀만 하시면은 아마 네, 끝날 네, 시간인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검찰의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국회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영장 청구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전망과 함께 같이 두 분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환이라면 예. 진짜 소환을 한다면 그 다음 수순은 무조건 인신 구속으로 해서 기소를 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검찰이 모든 게 다 빨라집니다. 뭐 영장 지금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의 영장 실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예. 보이는데 이것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최근에 어떤 검찰 행보들이 빨라지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큰 건 인사가 지금 한번 연기가 됐어요. 검찰 인사가. 그래서 네. 10월 달에 또다시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인사 이전에 어쨌든 자신이 지금 계속 유지해왔던 그런 수사를 어느 정도는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속도전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껴요. 뭐 이걸 검찰을 지지하거나 검찰을 뭐 반대를 하거나 다 이 지금 서초동 정국이 너무 오래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예고되어 있는 소설이다. 그래서 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8말 9초에 소환하고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비등해졌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른바 한 평론가가 뭐 10월 퇴진설도 이야기했지만 네. 10월 퇴진설도 퇴진설이지만 그건 설이니까요. 10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말 그대로 전면전이다. 검찰과 더불어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표와 전면전이 한동훈 장관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또 전혀 다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선택을 또 할 수 여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8월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려요. 설해서.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잖아요. 8월의 크리스마스. 야 마무리가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청취자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타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어제 오후 경기도 분당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으로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 전국 곳곳에서 살해 예고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선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붙잡히는 일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묻지마 범죄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대책은 있을지 이시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사건 피의자가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경찰의 관심을 끌고 싶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해요. 이 발언 자체도 굉장히 놀랄 만한데요. 뭐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범행 동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지금 피의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충분한가, 그게 네. 신뢰성이 있는가, 그건 사실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네. 네, 뭐 그런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뭐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좀 뭐 객관적인 자료를 추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컨대 지금 포렌식 증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현출이 된 게 아니니까 네네. 그런 쪽으로 사이버 수사를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뭐 이 사람이 평상시 뭐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지 이런 거부터 좀 촘촘히 따져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과거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뭐 이번 사건하고 어느 정도 정합성 있게 연결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분열성 성격장애가 이번 사건의 어떤 동기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 그게 동기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이 예. 피의자의 어떤 성격장애가 뭐 지금 타인과의 관계를 맺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혼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내는 뭐 그런 이제 특성이다. 네. 네. 이런 것까지는 분열성 성격 장애로 그 추정해 볼 수 있지만 그렇다 하여 예. 지금 조현병 진단이 그 내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뭐 어떤 생활을 해왔고 어떤 계기로 지금 이런 사건에 이르게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뭐 합리적인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지금 네. 이 사람의 어린 시절 경험을 보면 예. 예, 뭐 지금 피해의식이 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학교에 부적응을 해서 지금 고등학교 때 그 학업 중단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 이후로는 거의 혼자 지낸 것 같습니다. 뭐 인터넷을 하면서. 물론 부모님이 계시기는 하나 뭐 예. 많은 시간을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청년 초기는 거의 사이버 공간 속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뭐 아무래도 잘못된 정보들에 장기간 노출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런 극단적인 행위까지 이어진 건 아닌가. 뭐 초기에 본인이 무슨 청부 살인의 피해를 당할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한 것도 보면 네. 뭐 완전히 진실이다라고 얘기하긴 좀 어려워도 여하튼 뭔가 이 피해 경험 이런 것들을 학교 때부터 좀 했을 개연성은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럼 사실 분열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일반적인 분열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은둔형 외톨이는 그건 진단명은 아니고요. 예. 네, 뭐 다양한 사람들이 뭐 비대면 사회를 거치면서 외톨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만 활동하는 그런 삶들을 여전히 이어가는 사람들이 물론 있죠. 예. 근데 지금 그런 이제 어떤 뭐 생활을 하기에 분열성 성격장애라는 건 원래 분열이라는 게 사회로부터의 이제 어떤 그 전혀 단절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와 같은 좀 이렇게 적응을 못하고 이런 성격이 있었다면 그게 아마 장기간 동안 외톨이 생활에서 더 심화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고요. 네네. 뭐 꼭 그런 성격장애 없이도 어쩔 수 없이 직장도 뭐 구하기가 요새 쉽지 않으니까 네네. 그렇게 그냥 혼자 지내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많아지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같은 얘기냐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분열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좀 사회적 관계를 맺기는 어려워서 외톨이 네네. 생활을 했을 거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른바 신림역 사건 이후에 무방문제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범행의 방법은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어요. 예. 흉기를 들고 뭐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피워서 인명피해를 낸다. 이런 공식은 충분히 답습이 가능하죠. 네. 그런데 피해자마다 어떤 개인적인 특이성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까지 다 뭐 똑같이 하기는 일단 어렵습니다. 신림역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전과 17범이었고요. 지금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전과가 전혀 없어요. 범법행위를 한 적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그 차이가 있겠지만 뭐 아무래도 전과도 없는 사람이 전과 17범인 사람을 따라해 봤자 얼마나 따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범행 수법을 답습할 수는 있어도 무조건 뭐 모두 다 똑같이 그런 것들을 카피캣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이제 무조건 다 따라하는 이런 형태의 범죄는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지금 테러방지법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경찰 내부에서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신 검문 얘기도 나왔거든요. 또 지금 오늘 나오는 걸 보니까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를 하면서 지금 경찰 특공대를 배치하거나 이런 계획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의 지금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이제 사건이 한번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건이 우후죽순 수면 위로 다 떠오르는 게 지금 이런 범죄의 양상이에요. 네. 미국의 경우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오늘날은 굉장히 흔한 형태의 범죄의 그 양상이 됐지만 총기 난사 사건이 처음에 드물게 한 건, 두 건 뭐 이렇게 일어나던 시절은 1980년대예요. 예. 그때 만약에 총기 규제를 했었으면은 그러면은 오늘날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이 이렇게 일반화가 안 됐겠죠. 하루에도 몇백 명씩 총기 난사로 사망을 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한 나라에서 뭐 형사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방향으로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문제가 수면 아래로 다시 가라앉을 수도 있겠지만 예. 뭐 너무 많이 그 우후죽순 발생을 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어떤 흉기나 뭐 총기나 또는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내팽개쳐 놓으면은 예. 그러면은 뭐 돌이키기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지점이 아마 뭐 빠른 시간 안에 그 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서 네.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경찰에서 특단의 대책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불신검문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옛날 군사정부 시절처럼 불신검문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지금 어떤 위험한 이제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한 선별적 신문을 하겠다.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선별적이라는 데는 일반인들이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예. 예컨대 지금 살인 예고글을 올렸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요즘은 금속 탐지기가 너무 일반화가 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기를 이용하면 지금 본인의 소지품 안에 뭐 얘기 같은 거를 들고 다니는 사람 정도는 어느 정도는 지금 굳이 가방을 열지 않고도 예. 충분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뭐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 예. 검문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너무 뭐 과도하게 이거를 지금 비난할 이유는 사실 없다고 보이고요. 네. 그런 인권 침해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일반인들은 나의 일상이 얼마나 불안하게 변질이 되는가, 일상생활을 하기에 얼마나 제약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더 걱정을 하십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치안력을 동원하겠다라는 발표는 인권 침해다 이렇게 몰아붙일 수는 없는 측면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일단 경찰의 대응을 좀 보고 평가를 해도 되겠다. 현재로서는 너무 과잉 대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대응을 하지 않으면 네. 조만간 크게 후회할 일이 벌어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전국 곳곳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런 일들은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면요. 예.
지금까지는 뭐 사법제도에 의해서 엄밀하게 잘 그 제재가 됐던 사항들이 예. 사법제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히 엄격하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 예를 네. 들자면 예. 뭐 그 온라인 게시판에다가 뭐 살인 예고를 해도 아무도 잡으러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쪽 사이트에서 나 10명 죽일래 그럼 저쪽 사이트에서 나 20명 죽일래 지금 그런 경쟁이 지금 온라인 속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그냥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그냥 내팽개쳐 놓으면 지금 결국에는 그중에 누군가는 돌발 행위를 서현역 사건처럼 하게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네. 이건 더 이상 놀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테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그런 게시물을 올리게 되면 당장 오늘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뭐 이렇게 회자되는 내용은 어느 역은 오늘은 가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리스트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 정도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그야말로 게시판은 자유다 네. 이렇게 내팽개쳐 놓는 게 그게 정당한 일인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이른바 묻지마 흉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게 어떤 요인으로 분석해야 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갑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네. 그전에도 뭐 온라인 상에 뭐 몇몇 문제가 되는 사이트에서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는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온라인 속에서 이제 있었죠. 예. 뭐 자살 영상도 올라와도 그것조차 하나 내릴 수가 없고, 그리고는 영화를 거래를 해도 그것도 단속을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온라인은 무법천지였어요. 그 결과 살인 예고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그냥 표현의 자유라고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둔 우리의 어떤 책임의 방기, 기성세대의 방임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에라도 지금 이렇게 터무니없는 뭐 여러 가지 거짓 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뭐 살인 예고까지 제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도 강릉과 순천, 안동 지방의 낮 최고기온 37도까지 오르는 등 내일도 사람 체온보다 기온이 더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더 덥고 습한 공기가 공급되면서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겠고 밤사이 도심과 해안 지역 중심으로 열대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긴 가운데 제주도는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고 강원 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40mm고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시간당 10에서 20mm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강릉 29도, 부산 27도, 서울, 광주 26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강릉 37도, 대전, 광주, 대구 36도, 서울 35도, 부산, 울산, 제주 34도, 인천은 33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8.7도, 습도 72%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영원한 테스형 나훈아. 그의 새 앨범 공개 소식을 듣는 순간 외도 뱃멀미의 아련한 추억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10여 년 전 거제도 해상에 떠있는 작은 섬 외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람선 선착장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다는 말만 믿고 배를 탔는데 바다 날씨가 심상치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유람선이 파도를 타고 넘을 때마다 배는 심하게 흔들렸고 이내 헛구역질이 나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배 앞쪽에 설치된 TV 화면에 나훈아 콘서트 실황 영상이 나오더니 선장의 선내방송에 들려왔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요약하자면 나훈아 콘서트가 뱃멀미의 특효약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언제 아침에 먹은 음식을 두 눈으로 확인할지 모르는 다급한 상황에서 나훈아 팬인지 아닌지가 뭐 그렇게 대수인가요?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면 배의 흔들림이 덜 느껴져 멀미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된다는 선장의 말만 믿고 뚜라져라 콘서트 영상을 시청했고 무사히 외도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잡초를 따라 부른 게 나훈아에 대한 기억이 전부였던 저에게 그 유람선 속에서 본 콘서트 영상은 나훈아란 가수를 새롭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백마를 타고 무대에 나타나는 파격적인 모습을 연출하는가 하면 세대를 뛰어넘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트로트를 열창하는 그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후 한동안 그의 이름을 듣지 못하다 몇 년 전 테스형으로 다시 나타나더니 얼마 전 새 앨범 새벽을 들고 호련히 등장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전곡을 뮤직비디오로 공개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더군요. 록의 트로트를 버무린 실험적인 음악에 도전하는가 하면 팔뚝에 타투를 하고 할 일을 몰고 도로를 질주하는 영원한 청춘 나훈아. 이 노래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는 그의 말처럼 무더위에 각종 사건 사고에 멀미가 날 것만 같은 국민들에게 진정제, 특효약이 되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동쪽에서 바라보면 6개로 보이고 서쪽에서 쳐다보면 5개로 보이는 오륙도 돌고 돌며 아래지는 내가 바로 기장갈매기다. 사랑 따윈 누가 뭐래도 믿지 않는다. 이별 따윈 상관없다. 떠나든 말든 어차피 사랑이란 왔다 갈 파도처럼 가버리면 그만인 거야. 오늘은 해운 데서 사랑을 하고
밤을 꼬신다.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내 청춘은 누가 뭐래도 의리 하나다. 빈주머니는 상관없다. 없어도 그만. 어차피 인생이란 미물처럼 왔다가 썰무처럼 가버리는 거. 오늘은 아대포에서 낙조에 취하고 내일은 송도에서 일출에 잠 깨고 내친 김에 과한테도 접수를 한다.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나훈아의 기장갈매기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신소영님께서 나훈아 씨의 노래 열정은 10대 같습니다. 저도 힘들 때 음악을 들으면 처방약처럼 지금 그대로를 바라보게 되고 마음도 안정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양주연님, 저희 어머니께서도 나훈아 가수를 매우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유명한 트로트 가수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큰 어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늘 도전하시는 모습도 그렇고 대중들에게 메시지와 힘을 주시는 능력을 보고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두 분 말씀에. 전 조용필 씨가 바운스라고 하는 노래를 들고 나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음악을 계속 일종의 이제 가왕이라고도 우리 표현하잖아요. 원로가 되는 이런 가수들이 계속 뭔가 이렇게 내면서 국민들을 위로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나훈아 같은 존재가 우리 사회 곳곳에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국민들한테 큰 힘이 되잖아요. 이런 가수 노래 한번 듣는다면. 나훈아 씨도 오랫동안 이런 가수 활동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큰 위로가 국민들한테 됐으면 좋겠고요.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연일 날씨 소식을 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강력 사건 소식들을 또 전하게 되는데요. 예. 지금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돼서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외부인이 침입해 교사를 흉기를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도주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까? 예, 잡혔습니다. 예. 우선은 오늘 사건이 발생한 건 오전 10시쯤이었는데 사실 어제 있었던 그 흉기 난동 사건 때문에 아침에 다들 놀라셔서 그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전에 이 소식이 전해져서 정말이냐고 서로 되물었을 정도로 깜짝 놀란 사건이었는데요. 오전 10시쯤에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20대 남성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흉기에 찔린 교사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범행 직후에 달아난 20대
30대 남성은 학교에서 8km 정도 떨어진 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주거지를 돌아다니다가 2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1시간 전에 학교에 도착을 해서 9시쯤 도착을 했고 네. 그 교사를 찾았지만 수업 중이라는 말을 듣고 1시간이나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제지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많이 나갔잖아요. 네. 용의자가 경찰 진술에서 네. 피해 교사와 사제지간이라고 말을 했지만 네. 이번 범행을 저지른 학교 출신은 아닌 것으로 네? 확인이 무슨 됐고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 출신은 아닌 걸로 오늘 사건이 벌어진 고등학교 출신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이전에 스승과 제자의 가능성은 있는데 예.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 안 된 사실이에요. 예, 진술만 이제 그렇게 했기 네네. 때문에 구체적인 범행 이유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요. 가방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이 돼서 압수를 한 상황이고 피해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는 서로 아는 사이인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최근에 나왔던 묻지마 범죄랑은 거리가 좀 있는. 그러니까 왜 일종의 뭐 원한 관계 아니면 뭐 어떤 뭐랄까요? 그 이전에 뭔가 관계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관계가 있는 사이라고 하면 정말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하면 뭔가 두 사람 사이에 뭔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범행 동기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범행이 교무실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행 중 그나마 다행은 그것을 목격한 학생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 못 나가고 이제 교실에 있었단 말이죠.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네. 그러면 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심리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요. 범행 동기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우리 국내 상황하고 똑같이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학교에서 뭐 총기 사건이 발생하면 네. 그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되는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그게 이런 가장 부분에 문제죠.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사건하고 똑같이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안전해야 되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또 다른 누군가가 학생을 위해를 가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더 큰 사건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 구성원들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요. 네. 문제는 학생들이 한동안 이제 너무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고 불안한 상황에서 한동안 교실을 나서지 못한 시각이었는데요. 이때 학교 안에 교사와 학생을 포함해서 1000여 명이 학교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학교 지킴이가 정문 입구에 있고 원래 들어가려면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신상정보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범인이 학교 정문을 그냥 통과를 했습니다. 제지가 없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이상했던 건 낯선 사람이 이 학교 출신도 아니라고 경찰에서 확인을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 9시에 들어와서 10시에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이 1시간을 교실 근처에서 서성거리면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피해 교사를 교무실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아무 간섭이 없었다는 겁니다. 원칙대로라면 학교 관계자가 민원인이니까 네. 신분증을 받고 무슨 일로 왔는지 확인을 하고 그게 확인이 되면 일일 방문증을 발급해야 되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았고요. 학부모님들은 이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번을 얘기를 했답니다. 학교 측하고 교문 출입이 너무 제지 없이 이루어지니까 혹시라도 외부인이 학교에 그냥 제지 없이 그냥 들어온다. 네,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지 않지만 현재 상황이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학교 측은 인력 부족으로 그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보안관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사실 보안관분 자리를 뜰 수도 있고 교대 근무하는 시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범행 직후에 범행이 이루어진 후에 범인이 흉기를 챙겨서 교무실이 2층인데 나와서 학교 후문으로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학생과 교사는 그대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간 거 역추적해가지고 경찰이 붙잡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처럼 범행의 대상이 이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있었다면 혹은 무차별적인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더 많은 사상자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교사노조에서는 외부인들이 출입해서 교권 침해나 안전사고 우려는 계속 있어 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굉장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물론 대책을 마련하는 거 필요하죠. 네. 지금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각급 교육청 네, 차원에서 이 문제 혹시 이런 그 학교 보안 문제가 허술한지 아닌지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학교 보안관을 뭐 5명으로 만들거나 10명으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학교 교내 구성원들 교직원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다른 사람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교사분들도 관심을 갖고 네. 뭐 학생들도 누구 있으면 신고를 하고 학부모도 좀 노력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계속 뭐 학교 안에서 뭔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교사의 교권 문제가 또 생기고 이러다 네. 보니까 좀 교육 현장이 혼란스러운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이 말입니다. 드시겠습니까? 네. 예.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뭐 다음 뉴스라고 보기도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연관되는 소식이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네. 교육부가 서희초 교사 사건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그 숨진 초등학교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이 학교에서 사망한 교사의 학급에서 소위 연필 사건이라고 불리는 학생 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 현재까지 알려진 대로 학부모가 알려주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 번 전화를 걸어서 고인이 굉장히 불안했다는 동료 교원의 진술도 나왔고요. 그리고 고인이 학기 초부터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으로 인해서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고 학기 말에 업무량도 많아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교원이 65명이신데요. 네. 그중에서 41명의 그 응답을 보면 7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학부모의 민원을 겪었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네. 그리고 41명이 응답한 결과가 그랬고요. 응답자의 70%가 말씀드렸던 것이 민원을 겪는데 그중에서 한 달에 7번 이상이면 한 주에 2번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게 경험했던 응답자도 65명 중에서 6명이나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49%가 교권 침해를 경험했고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막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교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그 고인에 대해서 학부모의 폭언이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SNS에서 많은 사람이 주목을 했던 유력 정치인의 가족이 이 학급 내에 있었나. 이것도 네. 해당 학급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답변만 내놓았는데 네. 이 조사가 2주간 이루어졌고요. 대부분의 증거는 경찰에 이미 제출이 됐고 학교 구성원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원단체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원단체에서는 반응이 좋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온 자료를 재확인하려는 수준인데다가 중요한 내용은 이미 경찰 수사에 떠넘긴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왔는데요. 우선 네. 교원단체에서 결론이 없는 용두사미 조사다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사실이 하나도 없고 네. 경찰 수사에 전가하는 결론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교사노조에서는요. 사전에 유가족에게 발표 내용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유가족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 자료보다 허술한 자료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고인의 학교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보다 정확하게 조사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교장의 부작위 그리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다라고 하면서 교육부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 장상윤 차관의 설명처럼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만 네. 하지만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조사의 의무는 당연히 교육당국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왔고요. 과도한 민원이 있었는지 네. 심각한 교권 침해가 있었는지 학부모 갑질에 대한 피해 사례를 분석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해당 내용은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가족분이 업무 수첩의 일부를 동의를 해줘서 언론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공개한 이유는 밝혀야 할 의혹이 많다라고 하는 게 유가족 측의 입장인데요.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업무 수첩에 학기 초부터 특정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게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지도할 수 있는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흔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학급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이면 협력교사에게 요청해야 된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반말이나 발차기 등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강하게 훈육해야 한다는 다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면담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게 부모님과 대화한 내용으로 보이는 메모가 적혀 있는데 네. 왜 자꾸 우리 아이한테만 그러냐. 학부모님이 쓴 걸로 보이죠. 예. 그리고 이 교사가 그럼 아이가 뭘 하든 그냥 놔둬야 하냐라며 하소연하면서 적혀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 예, 생각이 저도 그런 드는데, 마음이 드네요. 예, 아까 발표하고 그걸 내용을 소개해 주신 걸 보면은 추정된다. 네.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동료 교사나 제보들의 진술을 좀 모아는 정도가 아닌가. 글쎄요. 교원단체 반응이 뭐 설득이 없어 보이질 않아서 네.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나 이제 이런 현장의 교사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사만금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지적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해외 언론에도 뭐 보도가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제가 밈을 하나 봤는데요. 네.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이 물웅덩이가 많잖아요. 네네. 새만금은 다시 바다가 되는 중.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캠프 사이트에 이 장화를 신고 푹 빠져 있는 스카우트 대원의 다리가 보이면서 네. 우리 캠프 사이트 물바다 됐어.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지 위에 조성된 땅이니까 물 빠짐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침수 우려가 제기가 됐는데요. 물 웅덩이에 텐트 치고 있는 모습이 인스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영국에서 올린 영국 출신 그 지금 대원들이 네. 올린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 그냥 물 위에다가 텐트를 쳤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다시 바다가 되는 중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폭염 속에 장기간 버스를 기다려야 된다는 점을 비꼰 밈이 떴는데요. 네. 잼버리 셔틀을 기다리는 동안 생긴 일이라는 건데 벤치에 백골이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백골이 될 만큼 뜨거운 햇볕 아래 셔틀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점을 비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다음에 잼버리 야영장에서 일어난 뒤의 모습인데 그 예전에 벌칙으로 이렇게 물 줄줄 나오는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만큼 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남성의 얼굴을 보면서 잼버리 야영장에서 일어난 뒤의 모습이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다. 네. 그다음에 제가 본 것 중에서 헐 했던 게 뭐냐면 무인도 탈출기를 그린 영화 캐스트어웨이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주인공인 척 롤랜드가 야영장에서 표류하는 장면 이렇게 잘라서 붙여서 무인도에서 표류한 주인공이 표류하는 것처럼 야영장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런 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빠짐이 잘 안 돼서 물웅덩이에 텐트를 쳐야 했던 사실들을 이제 이 비꼰 것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AP통신이 세계 잼버리 현장 영상이 나갔어요. 뉴스로. 네. 네. 간이 침대에서 수액 맞고 폭염진료소에서 열사병을 호소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영상 보도 영상 아래 뭐가 잡혔냐면 네. 공사장 같다. 한국인으로서 미안하다 이런 댓글이 올라온 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AP통신에서 더위를 피할 곳이 부족한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우려가 있었다라면서 오히려 장소 선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뼈아프게 지적했어요. 스카우트의 모토가 준비돼 있으라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냐라는 참가자 부모의 성토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대원들이 그 뭔가 야생에서 여러 가지 험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방법들을 스스로 터득하고 배워가는 과정에서 고생을 하는 거 네.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근데 대회를 주최한 쪽에서는 다 그 고생이라는 것도 준비된 것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준비돼서 그런 환경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지. 그렇죠. 생고생을 하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되는 거다. 예. 이런 지적 좀 뼈 아프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신 뭐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의료진들의 상황도 좀 심각합니까? 예, 지금 28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회 이후에 중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조직위원회에서는 밝혔습니다. 하루 동안 1,486명의 잼버리 영진의 병원을 찾았는데 네. 벌레 물림 383명, 피부 발진도 250명, 온열 질환이 13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회 기간 중에 이 야영지를 벗어나서 병원으로 옮겨진 경우는 63명이었는데요. 네. 실제로 병원에서도 이 의료진들이 그 잼버리 내 클릭이 5개 있는데 한 개를 지금 폐쇄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초과 근무 수당을 요구했는데 조직위 측에서 어렵다라고 이 의견을 표한 게 사태의 원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피로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원래 3교대 근무를 하면서 하기로 했는데 환자가 너무 발생하니까 벌어진 일이고 심지어는 차량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잼버리 측에서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는데 오늘 오후까지도 해당 클리닉은 폐쇄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한 소형 항공사가 30도가 훌쩍 넘는 폭염에 에어컨도 켜지 않은 채 운항을 했다고요? 숨이 안 쉬어져서 지옥을 맛봤다라는 내용이 올라오고 있는데 항공기 내부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난달 30일에 김포에서 울산으로 향하던 하이에어 기내에서 한 여성이 온열 질환이 의심이 됐는데요. 땀을 흘리면서 어지러움과 마비 증세를 보였고요. 다행히 여기 현재 간호사분이 타고 계셔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응급실로 이송이 됐습니다. 출발 직전에 온도계 38도, 습도는 55%였는데요. 심지어는 승무원이 숨도 안 쉬어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앞이 캄캄해지는 증상이 발생했다라고 승무원조차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8차례 비정상적인 온도로 항공기를 운항한 것을 인정을 했고요. 석대는 모두 점검을 완료해서 에어컨 관련 결함을 해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만 그리고 3일에도 항공기 내부 온도가 37도까지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럼요. 예. 오늘 그 태풍 카눈 한반도 북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태풍이 여전히 북서진하고 있는데 세력은 강한데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곳에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태풍이 동중국해에 머물다가 동쪽으로 방향을 급격히 틀면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고 속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어서 다음 주 초중반이면 일본 규슈 남쪽 해상까지 진출을 하겠습니다. 세력이 약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로가 2개예요. 하나는 북쪽으로 일본 열도를 통과한 다음에 동해상으로 북상하는, 반대는 일본으로 상륙해서 열도를 지나서 진로를 나가는 그런 진로를 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동해로 올라오면 다음 주 중후반쯤에는 우리나라가 독도나 동해 지방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알 사탕. 김성환의 시사야. 금요일 밤 촉촉한 감성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심야음악다방 스피노프 스크린 음악다방 이미연 음악 전문기자 오늘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그랜드 피아노라는 영화를 준비해오긴 했는데 피아노에 관한 영화를 골라봤습니다. 계기가 있는데 다음 주죠. 10일 개막해서 15일까지 충북 제천에서 열리는 제19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이거를 좀 많은 소개를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참가자들도 굉장히 많다고. 맞아요. 네, 이번에도 29개국에서 104편의 영화가 와서 상영을 하니까 굉장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영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즐거운 축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음악을 소재로 하거나 음악이 굉장히 특별한 영화들이 많이 초청이 되는데 정말 올해 별세한 류이치 사카모토부터 시작해서 올드 락 밴드들이 좋아하는 킹 크림슨에 관한 영화까지 다양한 장르의 그런 뮤지션에 관한 영화, 음악에 관한 영화들이 준비가 되는데 특히 이제 피아노가 주요 소재인 영화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개막작부터가 뮤직 샤펠이라고 해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 도전한 피아니스트를 다룬 영화가 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작품은 혹시
이번 영화제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좀 다른 거예요? 아무래도 이번 영화제에 나오는 작품들은 상영이 예정되어 있는 작품들이 많아서 네. 일단은 처음에는 친숙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제천 영화제 상영작은 아니지만 일단 피아노 좋아하는 분들, 영화 좋아하는 분들 이미 보셨을 법한 영화로 골라봤습니다. 뉴질랜드 여성 연출가죠. 제인 캠피언의 1993년 작품이고요. 피아노라는 영화예요. 아마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영화는 안 보셨어도 아마 포스터라도 한 번쯤은 맞아요. 그 안개 낀 해변 같은 데에서 네, 피아노가 탁 놓여 있는 네, 그랜드 피아노 정말 인상적인 맞아요. 포스터부터 그런데 네. 아카데미에서 여우 주연상, 여우 조연상, 각본상 수상한 작품입니다. 주인공은요 20대 미혼모 에이다예요. 홀리 헌터가 이 역할 맡았는데 정말 좋은 연기를 펼쳐주는데요. 이 에이다 9살 난 딸이 있습니다. 플로라라는 딸이 있는데 네. 데리고 낯선 땅 뉴질랜드에 이제 도착을 하게 돼요. 6살 때부터 이 에이다라는 사람은 입을 닫고 낯선 사람하고 말을 섞지 않습니다. 세상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신비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여자인데 이 에이다가 피아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네. 배에 피아노를 싣고 와요. 그런데 이 얼굴도 본 적 없는 남편이죠. 이 세장가 새 시집을 가게 된 이 남편 스튜어트란 분이 있는데 스튜어트는 이제 뭐 피아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죠. 그래서 네. 이제 괜히 짐꾼들만 고생하니까 해변에 그냥 피아노를 방치하고 놓고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에이다는 굉장히 화를 내면서 어떻게든 이 피아노를 집까지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 네. 과정에서 이제 조지라는 남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하비 케이틀이 연기를 했는데 네. 이 에이다를 멀리서 흠모를 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뭐 복잡한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 음악은 누가 맡았습니까? 영화 음악은요 영국의 작곡가 마이클 니먼이 맡았는데요. 네. 이 마이클 니먼은 원래 이제 클래식 작곡가예요. 그래서 뭐 협주곡, 현악곡, 뭐 오페라까지도 만든 그런 작곡가인데요. 바로 이 피아노란 영화의 사운드 트랙을 담당을 하게 되면서 좀 더 폭넓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오늘 준비하시는 음악은 클래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피아노란 영화에 계속해서 선율로 흘렀던 특히나 이 우리의 주인공인 에이다가 대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이 피아노 선율이 정말 에이다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역할을 했었던 들어보시면 정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영화사에 길이 남는 영화 음악이에요. 예. 마이클 니먼이 작곡자가 직접 연주한 피아노의 주제곡이죠. The Heart Asks Pleasure First라는 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마이클 리먼의 The Heart Asks Pleasure First 함께 들어봤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음악을 만든 사람이 직접 연주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 느낌이 되게 좀 새로운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그 영화에 대한 해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연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뭐 아무래도 영화 내내 이 테마 선율이 변주가 돼서
아마 영화를 쭉 다 보신 분들은 더더욱 이 선율 자체가 마치 그 에이다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어떤 감성적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아노 연주도 굉장히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자, 두 번째 작품. 어떤 피아노 영화입니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이번 영화제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라고 하죠. 작품이 그래요? 되겠습니다. 네. 처음 공개되는 거예요? 네, 그런 작품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천 음악영화제 특징은 아무래도 정식 개봉을 안 하게 되는 영화들이 많아요. 뒤에 뭐 여러 가지 상업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네. 때문에 OTT에서도 볼 수 없는 영화들이 많아서 저도 작년에 가서 정말 많이 건지고 왔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크레센도라는 작품인데요. 아마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작품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임윤찬 씨가 등장하거든요. 영화예요? 네. 그래요? 네. 왜냐면요. 이 크레센도라는 작품 자체가 다큐멘터리인데 네. 작년에 그 벤 클라이번 콩쿠르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미국 감독이 만들었거든요. 헤더 윌크라는 여성 연출가인데 예. 그래서 사실 임윤찬의 포커스를 둔 그런 뭐 기사라든가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TV 프로그램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은 그냥 벤 클라이번 작년 콩쿠르 자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임윤찬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참가자 모두가 주인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마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벤 클라이번의 본선에 오른 30명의 참가자들이 이 텍사스 포트워스로 집결을 하고 거기서부터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룰에 대해서 알아가고 뭐 하다못해 피아노를 고르고 뭐 이런 뭐 우정을 나누고 이런 과정들이 다큐멘터리로 펼쳐지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종 콩쿠르 대회 그러니까 출전한 네. 사람들을 그 사람을 쫓고 네. 각각의 참가자들을 쫓았을 거 아니에요. 네. 카메라가 네. 쫓고 거기서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이렇게 쭉 다큐멘터리로 그려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엠넷 프로듀스 101 같은 그런 경연 프로그램 같은 걸 클래식 버전을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콩쿠르 다큐멘터리는 네. 음악이 어떤 게 들어가요? 그냥 그 연습하는 거 자체가 음악이 아니에요? 좀 그렇죠. 다른가요? 연주하고 뭐 경연하는 장면들이 사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뭐 그런 경연곡들이 당연히 들릴 수밖에 없고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이제 스코어들은 또 젊은 감각으로 뭐 힙합 리듬이라든지 일렉트로닉 비트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러면 뭐 어떤 박진감 넘치는 상황이라든지 뭐 경쟁의 어떤 긴장감 넘치는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양념처럼 이제 조명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그 임윤찬이 우승을 하면서 네. 이 마린 알소비 지휘를 하면서 눈물 흘린 장면도 이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네. 어쨌든 이 작품 보시면은 임윤찬이 또 주인공이 아니라서 또 색다른 게 있을 거고 또 이 벤 클라이번 콩쿠르라는 것 자체가 출발점이 이 벤 클라이번이라는 미국 피아니스트인 건데 네. 굉장히 상징적인 게 이제 이분이 1958년에 러시아로 가서 그러니까 당시 소련이죠. 네.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이 소련에 가서 미국 피아니스트가 우승을 해왔다. 이거 완전히 막 카퍼레이드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냉전 시대면은 네. 미국 참가자한테 상을 주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이거 뭐 상을 준 것이에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됐는데 좋게 예. 해석이 된 경우에는 음악은 역시 국경을 넘는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뭐 좀 미담으로도 전해 내려오기도 하고 도저히 네. 어떤 것으로도 네. 배제하기 어려울 만큼 압도적 실력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 그랬겠죠.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또 흥미로운 지점이 이 벤 클라이번 예선이 치러지던 시점에 이제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참가자들 중에서 그렇죠. 러시아 사람도 있고 영화 보시면 나오지만은 우크라이나 참가자도 있고 네. 심지어 벨라루스 참가자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당시에 클래식계에서는 러시아 연주자들을 배제하는 이 움직임이 강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벤 클라이번 콩쿠르가 대처를 하는지 이런 과정들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뭐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 하나의 이제 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음악 분위기 아까 제가 네. 여쭤봤지만 음악은 연주하는 그 자체가 음악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아요. 네. 예.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때요?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그 다양한 곡들을 참가자들이 계속해서 연주를 하면서 뭐 본선에서 어느 과정을 통과하고 세미파이널, 파이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곡들
뭐 바흐, 핸델, 브람스, 리스트 뭐 여러 가지 라벨 뭐 이런 곡들을 조금씩 맛보기로 들어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어떤 음악을 들어봐야 될까요? 네. 전 제가 생각건데 이민찬 맞습니다. 네, 네. 피아니스트가 이민찬 씨 곡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 네. 가지 고려를 했어요. 뭐 곡 길이라든가 고려를 했고요. 네. 특히나 2017년이었나요? KBS 클래식 FM에서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을 조명하는 시리즈 음반을 낸 적이 있어요. 그때 네, 이제 맞아요. 17살이던 이민찬 씨에게 앨범을 하나 턱 제작을 해준 앨범인데 네. 거기 들어있는 곡이에요. 베토벤의 뭐 너무 유명한 피아노 콘체르토 14번 피아노 네. 소나타죠. 14번 월광 소나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네. 보통은 1악장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또 이 3악장이 또 이 고난도로 유명합니다. 이 프레스토 아지타토라고 그래서 빠르게가 이제 프레스토인데 아지타토가 붙어서 빠르게 급박하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 현란한 기교를 또 한편의 어떤 스릴러 영화를 보듯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작품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김윤찬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베토벤 월강 소나타 3악장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전곡을 다 들은 건 아니고 조금 전 저희가 줄여서 들려드렸는데요. 전 피아니스트가 네. 하나하나를 이렇게 정확하게 내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강조하잖아요. 네. 근데 많이 단련된 피아니스트겠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이런 연주 그렇죠. 보면 맞아요. 그렇게 힘있게 모든 것만을 또렷하게 음이 나오도록 치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한음 한음을 사실은 틀리지 않고 누르는 것만으로도 이게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더더구나 이제 뭐 클래식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이 해석력이고 이른바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해서 하나하나의 표현력이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신경 쓰면서 친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아요. 거기에 자기 감성까지도 한다는 건 뭐 네. 경지에 이르러야 그러니까요. 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짧게 저희가 들어봤지만 역시 대단한 피아니스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만나볼 작품 어떤 겁니까? 네, 역시 이번에 개막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이고요. 네. 영화 감독이 독특해요. 본인이 피아니스트고 연출을 맡았어요. 김재훈 감독의 작품이고요. 귀신통이라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독특하네요. 일단 제목부터 피아니스트가 영화를 네. 다큐멘터리를 찍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귀신통이라는 영화인데 제목이 좀 독특하잖아요. 네.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피아노가 국내에 처음 들어온 게 1900년이라고 하는데 이 1900년에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피아노가 들어왔을 때 네. 이제 당시에 뭐 조선 사람들이라고 해야겠죠. 너무 깜짝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해요. 왜 우리나라 악기들은 전통 악기들은 이렇게 모든 게 보이는 상태에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피아노는 이제 건반이란 게 있고 그 안에 검은 통 속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데 이게 너무 귀신 같다. 그래가지고 귀신통이라고 하면서 좀 무서워했다고 하는데 네. 거기서 착안한 거고요. 그래서 이 다큐는 피아노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어떤 위상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피아노 연주자의 관점에서 또 심지어 뭐 피아노 조율사라든지 음악학자 관점에서 그 의미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추적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한국 피아노의 역사를 뭐 보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지금 그 피아니스트가 영화 감독을 맡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영화 개봉할 때 네.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연주하면 감독이 연주하면 더 네. 멋있겠는데요. 역시 예리하십니다. 이게 이제 제천에서 보통 2번씩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 두 번째 상영이 이제 8월 14일에 해요. 제천 네. 시민회관에서 하는데 이 감독이자 피아니스트인 김재현 씨가 직접 연주 상영이 끝난 다음에 연주를 들려주는데 영화를 보여주고 그렇죠. 연주까지 해주고 네. 근데 이게 1+1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연주가 될 텐데 왜냐하면 영화에도 그 과정이 나오는데요. 피아노를 해체를 하고 전복을 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피아노를 어떤 거는 거꾸로 놔버리고 예. 그리고 피아노를 해체해서 피아노를 개조를 해서 일부는 현악기로 만들고 일부는 타악기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새롭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 악기 중에 일부를 가져와서 연주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재훈 감독이 직접 개발한 악기 피아노를 이용해서 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독특한데요. 네. 어떤 소리를 낼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렇죠. 참고로 이제 저도 모더레이터로 참여를 해서 네 콘서트에서 말을 보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좀 데리고 다니고 저 좋아하는데. 내려오시죠. 네. 자, 그러면은 끝으로 어떤 음악을 들어보면 좋을까요? 좀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김재훈 감독이 직접 피아노를 해체해서 만든 악기 이름을 P&O라고 붙였어요. P&O요? 네, P.N.O라고 붙였어요. 네. 그 P&O로 연주한 곡이고 독특한 곡이에요. 아이보리라는 곡입니다. 예. 옛날에 피아노 만들 때 이게 점점 허영심이 많아져서 부와 명예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코끼리 상아를 가지고 만들었던 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한때 야생 코끼리 중에서 상아가 없는 종이 우세종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해요.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담은 그런 곡이 또 되겠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독특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소리에 피아노, 좀 귀를 기울이시면 일반적인 피아노에서 날 수 있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지금 이 어떤 소리를 낼지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음악다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혜원 음악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귀신통 OST 가운데 김재훈의 아이보리 들으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